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런 말들을 해서 공분을 샀는데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같이 있는 재소자들이 편지를 쓴 모양인데 같은 박을 쓰기 무섭다 저 사람이랑?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그런데 재소자들이 좀 공포스럽다, 함께 지내기가 너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가족들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을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살인 사건 피해자가 현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그런데 이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가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 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 편지를 증거로 써달라 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도 살해범이 구치소 안에서 벌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재소자의 가족은 접견을 갔는데 이 재소자의 얼굴이 굉장히 부어 있었다. 아,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 이 말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증거로 써달라.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압박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사실은 이 편지에 담겨 있었는데요. 이 동료 재소자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요. 이 일본도 살해범이 구치소에 처음 들어왔던 날, 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이 방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공포 영화 같은 데 나올 법한 상황인데, 근데 이 동료 재소자가 잠깐 잠이 깼는데 이 일본도 살해범과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일본도 살해범 같은 경우는 이 혼자 이해할 수 없는 말에 계속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다 갑자기 폭력을 행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동료 재소자와 이제 싸움이 붙기도 했나 봐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동료 재소자가 많이 이제 맞았는지 이 접견을 갔던 이 동료 재소자의 가족의 말에 따르면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는 5명의 동료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살해범이 또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몰라서 혹시 흉기로 사용될 만한 젓가락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이런 뾰족한 물건들을 다 숨겨놨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특히 이 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내가 여기 있는 곳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선생님 때문이라며 시비가 붙었다. 이거는 사실 망상에 가까운 얘기인데 본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거지 왜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렇게 온 겁니까?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에요. 범행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범행 당시에 CCTV가 공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 일단 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 남성이 갑작스럽게 이 흉기로 공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아무 일 없는 듯이 집으로 올라가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 피 묻은 손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집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한 범행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 당시에도 이 사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심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예. 결국에는 체포 당시에도 이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있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범행 이후에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렇다고 하면은 강승희 아나운서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신과 병력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 일본도 살해범은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주장을 했었고요. 예.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멀쩡하다기에는 멀쩡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또 말을 하는데 그 일본도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좀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저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 경찰에서도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질환 유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 그 반응에서도 일단 음성이 나온 걸로 그때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김성수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수사 당국에서 좀 강제적으로 정신감정 같은 것도
하고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사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이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신 감정이 이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신미약이었다라는 판단이 소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이 있는데 이 감경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은 나왔지만은 되게 그런 것들이 감형의 요건으로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적용이 안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감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형법에는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가 네, 아니군요. 그러니까 필수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판사가 봤을 때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경을 하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감경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본도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요. 또 이거 실질적으로 이 방법도 굉장히 잔혹하고 그리고 범행 후에 이 태도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범행 당시에는 망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 재판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감형해줄 요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등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남성의 신상 공개에 관해서도 당시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한다면 신상 공개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했을 때 일단은 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어떠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심신미약의 이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이 신상 공개법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 법률상 기준은 있지만 이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예. 근데 박 변호사님 저 편지의 뭐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범행 직후에도 그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도 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재소자들에게 좀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구치소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과 이제 질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자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뭐 누군가를 괴롭힌다라든지 폭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말썽을 일으켰을 때는 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예. 뭐 징계 수위는 굉장히 경미한 거는 경고까지 가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TV 시청을 금지한다, 아니면 신문 구독을 금지한다거나 접견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최고의 징계는 이 30일을 한도로 해가지고 징벌방이라고 해서 독방에 징벌방. 수금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지금 구치소 입장에서는 이 사실관계를 판단을 해서 이 만약에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무서워서 동료 재소자들이 흉기가 될 만한 거는 다 숨겨놓고 있다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충돌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폭행이라든지 상해가 이루어진다라 하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형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를 지어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징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화를 위해서 왔는데 이 안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봤을 때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살인죄가 가장 큰 죄잖아요. 이미 가장 큰 죄를 지고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더 큰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처벌이 오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형법에서는 사형죄에 대해 그러니까 사형의 선고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이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가석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적인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가석방의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